계속해서 금년 들어 주식 팔고 있는 연기금 그 속사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 홍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 오랜만입니다. 아니 자 오늘 이제 주제를 갖다가 국민연금 주식을 왜 계속 매도하나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네. 예. 여기 한때 몸담으셨잖아요. 진정이시잖아요. 몇 년 언제 근무하셨죠? 예, 2012년부터 15년까지 근무하다가 16년 초에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박스피 기간. 네, 그렇습니다. 아, 힘들었죠. 제가 나오자마자 오르더라고요. 그랬구나.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영팀장을 하셨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 목요일 오늘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장 빠지니까 한 2조 가까이 또 외국 개인들이 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여전히 연기금 파는데 뭐 이런저런 매체에서 설명들은 많이들 하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네. 팩트부터 확인을 하자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뭐 한 7조 정도 8조네요. 7조 9천억이니까 예, 거의 뭐 7조 9천억이니까요. 8조.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31조나 샀다라는 게 방금 이야기하신 소장님 말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연기금이랑 이제 기관이 합쳐서 22조나 팔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연기금 매도였습니다. 연기금이 무려 13조 원 가까이 팔았죠.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데 3,000포인트도 넘어서고 네. 이럴 정도로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왜 국민연금은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주식을 파느냐. 예. 이런 좀 궁금증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그 뭐 시장별로도 또 살펴보더라도 역시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 거래소가 압도적으로 팔았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순매수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지난해 봄에 그러니까 2020년 봄에 5월 달에 열렸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뭐냐면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가 기금운용위원회고요. 위원장이 누구신데요? 위원장님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박능호 장관이셨죠. 이제 박 장관님 시절이든 뭐 지금 현 장관님 시절이든 그렇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말 우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몇 %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16.8%라고 적혀 있죠. 2020년 말은 17.3%인데 저걸 줄이겠다라는. 올해는 16.8%로 줄여라. 예. 물론 작년 5월에 만든 거니까 주식시장의 반등을 예상 못하고 만든 거죠. 일단 왜냐하면 뭐 작년 4, 5월 주식시장이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저 전망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회복된다 이런 전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2020년 연말에는 한 17%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또 16.8%로 매년 한 0.5%, 0.4% 정도씩 계속 우리 국내 주식을 줄여 나간다라는 계획만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줄이는 비중만큼 뭘 늘리는 거예요?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늘립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바로 국내 채권이 지금 보시면 채권 비중이 2020년 말에는 47%였던 게 2021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한 45%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국내와 해외 채권 비중을 살펴보시면 해외 채권 비중이 5.5인데 저게 7.0으로 올라가죠. 국내 채권도 비중 주는데 해외 채권 비중이 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의 자산 비중을 좀 줄여서 해외로 나가자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네. 그걸 이제 일할 계산해서 매년 적당량씩 계속 국내 주식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한 게 2015년에 우리 겪었잖아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하나가 합병해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결정될 정도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너무 커지잖아요. 예. 무슨 사건인지 벌써 아시잖아요. 무슨 물산? 네, 무슨 모직 물산?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처신이 올바랐냐 틀렸냐라는 건 제쳐두더라도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 그 자체가 찬성 반대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연기금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한 800조 넘는데요. 정확하게 830조 정도 됩니다만 이제 저 계획보다 더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더 벌었죠. 네. 예, 그 다음 그림에 아마 잘 나와 그림이 있으니까 나오실 예, 거예요. 830조나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 자산 보시면 830조나 됩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제 들고 있는데 저 830조라는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을 예를 들어서 그냥 20%를 들고 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향후 한 10년 동안 계속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2040년 전에 피크를 치고 이제 그때부터 줄어요. 아, 국민연금 계속 이렇게 그렇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기금 고갈은 또 한 40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까지 진행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건 너무나 먼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향후 한 15년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830조인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규모가 그때 되면 거의 2,000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20%면 크네. 예, 400조도 네. 되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비중도 다른 나라 이렇게 국부펀드나 기금들에 비하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CPPIB라고 해서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 국내 캐나다 주식 투자 비중이 1, 2%밖에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식 시장이 바로 뉴욕에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캐나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한 15% 산다 그러면 시총 비중만큼 시가총액 규모 비중만큼 캐나다 주식도 좀 사고 하는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토론토에 CPPIB 본사가 있다면 운용본부에 사실상의 운용본부는 뉴욕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산되죠. 뭐 지금 하도 연기금이 팔아서 속이 상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국민연금이 앞으로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면 한 2,00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운용기금 규모가 되는데 거기서 국내 주식을 20%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의 전 세계 증시에서 비중이 1, 2%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러네요. 여기다가 투자를 줄일만 하네.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400조, 500조를 들고 있다. 자, 그때까지는 좋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2040년부터 연금 운용 규모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들고 있는 한국 주식 한 400조, 300조를 지속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 팔아낸다면 어떤 투자자가 그걸 갖고 싶겠어요.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한국 주식에서 비중을 예전처럼 20%씩 갖고 간다라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을 절대 판다라는 생각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돈들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30년이 됐던 20년이 돼서 그 뒤에 나중에 팔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충격 없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또 국민연금 그래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이 뭐 60조 달러 그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 해봐야 지금 뭐 1조 달러도 안 되니까 저 정도 파는 물량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노후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파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결국 연못에 고래꼴이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연못에 고래 입장이 돼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규모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말 목표가 16.8%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지난해 연말에 급등해 버렸잖아요, 주가가.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21%가 돼 버렸어요. 올해 16.8%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4.4% 포인트를 줄여야 그러면 된다. 이제 4%면 800조니까 4, 8이 32. 여기다가 조금 또 최근에 더 주가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 주가 종가가 2,800포인트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또 올라 있잖아요, 사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2월 달에 조금 조정받았다 그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거의 5% 이상 올랐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주식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보이죠? 주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의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는 날은 국민연금이 좀 많이 팔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좀 조정받고 좀 부진하고 그런 날은 오늘은 그냥 조금만 팔자. 팔긴 팔더라도 매매 규모는 그날 시장이 많이 오르는 날은 더 많이 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30이죠. 그렇죠.
금년 들어서 지금 예, 맞습니다. 금년 들어 31조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간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급했고.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도표에 적어도 한 30조, 34조 정도는 더 팔아야 될 것 같다, 연내. 네, 그렇죠. 36조?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산수니까. 산술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우리 국내 채권을 좀 줄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국내 채권? 예. 국내 채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이었잖아요. 앞으로 네.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네네. 예, 2020년 말에 한 42% 정도 들고 있는 걸 2021년 말에는 그걸 저길 또 한 4% 가까이 줄여가지고 38% 정도, 뭐 37% 정도로 이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어요.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한 2%까지 왔다. 네네. 그러면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잖아요. 폭락인데. 네. 채권 가격 폭락이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잘 가니까 주식 가격은 막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채권 비중이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42%나 들고 있는 국내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원래 목표 비중이 38%로 올해 연말 맞춰야 되는데 그보다 이러다간 더 떨어지게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요새 채권 사는 게요? 예, 그렇죠. 이 양쪽이 다 터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네. 주식이 오르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사실은 주식은 저거 전체 자산 운용에서 비하면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그래도. 채권이 주력인데 채권에 지금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저평가되고 폭락하고 또 금리 수준이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채권을 좀 사는 방향으로 주식을 팔아 채권을 사는 방향으로 가는 면도 있는 거죠. 즉 해외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채권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 좀 약간 많이 오른 국내 주식 팔아서 해외 주식으로도 가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사실 해외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해외 주식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국내 채권이나 해외 채권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해외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거 그거는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예, 그거 왜냐하면 딱 정한 거 그걸 칼같이 지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왜 이걸 조금 주식 비중 이런 걸 꼭 맞추려고 애를 쓰냐 하면 이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원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 16.8%를 했으면 웬만하면 거기서 대략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서 한 18%, 뭐 14% 정도 범위 내에서 위아래로 한 2, 3% 정도 움직이는 건 용인이 되는데 지금은 5% 이상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16.8%가 올해 목표인데 21%가 훨씬 넘어가니까 지금처럼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거는 좀 줄이는 게 맞는데 아, 그게 그런 의미가 리밸런싱이라고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함으로써 비중이 이탈할 때 목표 비중이 이탈할 때 그걸 원래대로 돌리는 걸 좀 리밸런싱이라고. 과한 거는 좀 덜어내고 예. 부족한 건 채우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면 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 주식 50%, 미국 국채 50%를 투자했다라고 그냥 아주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리밸런싱 없이 바이 앤 홀드 포지션입니다. 아하. 즉 한 번 사서 그냥 계속 유지. 예, 그 금액대로 그냥 계속 넣어버리는 거. 저러면 이제 81년에 우리가 이건 뭐 옛날 사고 실험에 불과합니다만 1981년 1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2,200만 원입니다. 좋죠. 좋죠. 뭐 저 정도면 괜찮죠. 예. 근데 리밸런싱을 엄격하게 했다면 3,700만 원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좋은 점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우리 지금 채권 좀 많이 어렵잖아요. 채권 펀드 매니저들 힘들죠. 힘들어요. 예. 이럴 때 야, 저 금리 물론 뭐 2%는 옛날 금리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거긴 하지만 얼마 전 바닥에 비해서 금리가 거의 2배 올랐네. 이 정도라면 우리 좀 사도 되지 않겠나? 이런 돈들을 많이 오른 주식을 조금 팔아서 우리 채권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채권 금리가 요새 주식 시장이 조정받는 것도 보면 금리 상승해서 주식 시장이 조정받는 거니까 금리 급등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좀 사서 좀 완화를 시켜주면 주식 시장에도 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너무 덕담했나요? 보통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 쪽 보고 뭐 쉬도 안 한다는데 뭐 그런 비슷합니다만 아니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연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잘못된 판단 내지는 선입견이 좀 해소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번 미리 검토를 했는데 이 그림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파란 선이 이제 주식이고요. 파란 주식? 예, 주식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네. 불과합니다. 가정. 가정. 예, 근데 이제 리밸런싱을 매년 하는 거죠. 저 몇백 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100이면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겠는데 어떤 나라가 잘못돼 가지고요. 주식시장이 100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저 그림이 그런 거죠. 100년 동안 박스권이 돼버린 겁니다. 초장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는 그냥 수익률이 별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50대 50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처음에 50%는 현금을 넣고 네. 나머지 50%는 주식을 넣고 투자를 하는데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다시 현금을 팔아서 주식을 매입하는 식으로 그런 리밸런싱을 꾸준히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저렇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 하더라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을 평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저 이제 그림이 저 로그 차트라. 예. 눈금 하나가 10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에서 10배, 10에서 100, 10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폭락할 때는 또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물타기를 함으로써 수익을 방어해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마지막 있겠습니다. 문장이 재밌네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변화 방향이 같지 않은.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처럼 대체로 보면 같이 가잖아요. 미국 주가 오를 때 우리도 오르잖아요. 그런 데는 리밸런싱 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국 주식과 한국 국채처럼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네. 그런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자산에 대해서 저렇게 꾸준히 50대 50 또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연금 비중비를 하면 16.8%를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게 되면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겨서 국민들이 언제 돈을 찾으러 오더라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네. 어떤 자산이 왕창 투입해놨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근데 그날 또 우리 국민들이 연금을 찾으러 가면 없는 돈을 깨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연기금들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이렇게 리밸런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그냥 성질대로 막 댓글 쓸 게 아니고, 예? 연기금 관련 기사라든지 뭐 그런 그게 나오면은 연기금 많이 누적 순매도가 좀 쌓이고 하면은 그럴 게 아니라 세상사 다 그럴만해서 그렇구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물론 이제 이걸 그 기본운용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걸 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룰을 안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아까 이렇게 전반적인 비중을 보니까 큰 가닥은 제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되었는데 우리 홍춘욱 박사 모처럼 우리 주간 전망대 나와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오늘 일부에서 김영익 교수님하고 그걸 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이 조금 이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인플레도 그거 하고 뭐 성장률도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제 기억에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은 다른 매체에서 저도 들었는데 약간 뷰가 다르시더라고. 예. 금리 잘 못 오른다 쪽이시던데. 예, 저는 뭐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는 연준이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목적도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 연준 내의 지역 연은 의장들의 발언을 한번 이제는 지금은 미국 연준이 그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말은 못 하는데 그 전까지 각 지역 연준 의장들이 했던 말 중에서 한번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네.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몇몇 연준 의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그 연초부터 그 계속 나가죠. 테이퍼링 논쟁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준이 의도하는 거죠. 의도다.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부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그게 채권 시장에 매물 압박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적자 국채를 찍어주는 게 민간 개인들도 사주겠지만 뭐 결국은 사줘야죠.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그걸 사줘야 되는 연준의 관계자가 우리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줄이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죠. 시장의 신호를. 즉 우리 연준은 앞으로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19,000년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고 언제나 저금리를 유지해주면서 자산시장에 에너지를 넣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신호에 처음에 주식은 반응 안 했지만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아주 강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연준이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을 뜻하느냐 하면 연준 입장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률을 갖다가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준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채권 발행 물량을 연준이 소화해주겠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엎으려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범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결국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주는 어떤 신호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재정 정책을 많이 하더라도 금리는 절대 안 오를 테니까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가 최고야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참 경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좀 버블의 리스크들을 지게 될 때는 또 연준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라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보면 자산시장 붕괴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어떤 경고냐 하면 우리가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건 맞는데 너까지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까지는 난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1박 2일로 열리는 3월 FMC는 거기서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향후 경제 전망도 나오는 더 중요한 FMC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우리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지역 여는 멤버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연준이 하던 이야기와 궤가 많이 달라졌고 이가 궤가 달라져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채권 시장이 결국은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채권 시장이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 그 미묘한 발언에 윌리엄스도 그랬고 뭐 몇 명 처음에 찰스 에반스가 살짝 운을 한번 띄웠다가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블라드 씨 말은 좀 잘 안 듣죠. 뭐 그건 요새 이제 주로 이제 거르는 스타일인데 어쨌거나 채권 시장은 먼저 그거 했고 반응했고 그런데 레딧 같은데 몰려 있는 그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쪽 얘기보다는 야 누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 치고 있대 쟤 죽여야지 이런 걸로 세월을 좀 보냈었고 자 그런데 저처럼 학창 시절에 수학이 약해가지고 이 뭐 정량적 접근 내지는 모델 접근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요런 얘기 약간 무협지 같은 얘기가 저는 훨씬 재밌는데 연준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연준이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만든 건 다 연준이라서 우리가 3월 23일이 주식시장 바닥이잖아요. 3월 23일 작년 3월 23일이 주가 바닥인데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회사채 가산금리가 급락하고 회사채가 이제 연준이 회사채까지 사? 예, 그렇죠. 그랬던.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사는 액션은 세게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안 했는데 예, 많이는 안 썼어요. 상징적이었죠. 근데 산다는 말 한마디에 가상금리가 급락하고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찾아버리니까 말 한 것만으로도 이미 됐고 보잉이 회사채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그때 당시에 또 미국이 대통령 선거도 그때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에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 행정부 이런 거에 대한 불신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작년 9월이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물가가 제로인데 내년 4%다. 자, 그럼 내년에 물가 올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평균 물가가 우리 2% 목표인데 올해 제로고 내년 4%면 평균 2%인데 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은 뭘 뜻하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연준이 앞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때 부각된 거고 그리고 미 대선 끝나자마자 지금 랠리를 펼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는 그 9월에 FOMC에서 했던 이야기가 너무 과잉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 과잉 반응이 뭐냐 하면 자산 시장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 연평균 11% 올라버리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할 정도로 올 거라고 연준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강세 행진을 보이는 게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올해 들어서서 연준이 파월 의장 자체는 말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 연은 의장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들이 바로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 작년 10월 말 11월 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하던 그 여름과 초가을에 그 조정장을 갖다가 그거 하고 딱 선거 직전에 미국 대선 직전에 막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거기에 트리거는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뭐 가장 좀 큰 트리거는 백신이 아니었냐. 백신? 예,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특히 맞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받으면서 영국부터 접종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부터 접종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표가 3분기, 2분기 그렇게 나빴던 지표가 3분기 굉장히 좋아지는 지표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도 높았고 여기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에 가세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약간 좀 이렇게 외신에서는 조금 그 이슈가 됐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다뤘습니다만 그 외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하고 그 무슨 뭐 은행 상원위원장 그 두 양반이 그 작년에 해서 일단 금년 3월 말까지 했는 자본 비율 그거 이렇게 규제 완화해 준 거 그거 이제 다시 되돌리라고 이제 했는 거 그거는 조금 영향이 있겠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연준이 딴 사람들도 아니고 그 둘 중에 엘리자베스 워렌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지금 무슨 뭐 부유세서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거두차 이것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 연준의 보스라 할 만한 은행 상원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맞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작년에 했던 자본 규제를 갖다가 즉 뭐 3%든 5%든 그거 하는데 미국 국채 들고 있는 만큼은 경감해줬는데 그걸 갖다 이제 원위치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자산을 좀 줄여야 되는 차원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조금 저는 그 걱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초과 지준이 많아요. 초과 지준이. 그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결국은 은행 예금을 받은 것 중에서 일화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재예치하는 게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리저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이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지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이 버퍼가 되게 많아요. 옛날 2008년 트라우마 때문이죠. 뭐 2008년에 현금 없어서 쫄딱쫄딱 망했잖아요. 망한 거 덕분에 이번 위기에도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전부 다 돈을 땡겨놨는데 정작 경제 위기는 안 오고 하니까 전부 지금 현금 끌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금 끌안고 또 일부 국채 사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운영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제로금리 예금 코스트가 0이니까 예금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국채를 사도 좀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미국의 그 만기가 짧은 국채 3개월이나 1년 미만 그런 국채 금리는 제로를 지금 깰라 그래요. 마이너스 국채까지 갈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는 높아지는데 단기 금리는 안 올라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걸 안 사서 그런 거지. 사람들의 그 매수 여력은 엄청나게 많아. 그 구겐하임의 그 양반 누구죠? 마이너스 컷인가? 그 친구는 뭐 마이너스 간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 국채 지금 도로 같다고 생각되면 굳이 거기다 베팅하는 것보다 단기물을 사는 쪽으로 많이들 운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 단기물 금리는 굉장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이상한 유동성인 거죠. 은행들은 대출해주기 싫어서 전부 다 현금 들고 있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베팅하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거 좀 과하다. 이러면서 최근에 좀 브레이크를 걸려는 마음들이 나온 게 아닌가 또는 그런 말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싶은 심정이 표출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고 이게 세상사입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던 1부하고 우리 홍춘욱 박사 나오신 2부를 보시면서 갑자기 이제 혼돈스러워지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불과 한 30분 전에 김영익 교수님한테 이러다가 금리 2% 3% 갈 수도 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홍 박사님은 견해가 다르신데 그 말씀은 결국 지금 국채 수익률 급등을 갖다 핑계 삼아 자꾸 이렇게 증시가 조정받는 이 부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연준은 즐기고 있다 쪽에. 그렇게까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한 바 아니냐라는 거예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어차피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기만 하면 되잖아요. 채권 금리를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준이 장기채를 더 열심히 사면 되는데 왜 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더 둔화돼 있잖아요. 그냥 1할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연준 입장에서 현재의 금리 정도 레벨에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도한 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연준 입장에서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나왔던 미국의 그 1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지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강력한 회복이 나타났잖아요. 결국 경제 전체가 회복 흐름에 돌아가고 있고 또 여기다가 1.9조 달러의 정부 재원 지출이 있다는 게 가세하는 경기 회복의 국면일 때는 이 정도 금리 1%든 2%든 이 정도는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봤던 연초 이후 우리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 37조가 넘는 거의 하루에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조 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극단적으로 수급 주체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너무 개인 주도의 매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크게 우려를 안 하시고?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테마 위주로 흘러가고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 급격히 확대시킨다 뭐 이런 쪽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해 가장 주식시장이 힘들었을 때 저가 매수했고 그리고 이 저가 매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의 자신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이 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면 이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2월달 수출이 하루 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날 정도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여건일 때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산 게 지금 뭐 잠깐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 굉장히 잘한 베팅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춘욱 박사 예전에 증권사 계실 때보다 더 뭐랄까 더 명쾌해지셨어요. 편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2부에서 우리 홍춘욱 박사와 함께 연기금이 왜 자꾸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최근 미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해서 또 일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견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잘 조합해 보시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취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